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 기본 이론 강의고요. 저는 24기 공인노무사 이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지금 7월 달에 하는 강의는 전시춘 선생님 교재로 기본 교재를 깔고 갈 거예요. 근데 이미 작년부터 이제 제가 작업하고 해놨던 혹은 올해 좀 더 수정해서 보태서 만들 제 자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자료는 제가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긴 할 거니까 그 관련해서 정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든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시춘 선생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본 이 교재로 7월달 강의는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 사이에 개정 내용이 있거나 제가 자료를 추가로 그 기간 동안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추가로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 이메일 주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만든 그 사이에 만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7월달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드리니까요.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 들어가기 앞서서 아예 노무사 시험 지금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노무사 시험 관련해서 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합격률이 좀 낮아지는 거 보면서 이제 워낙 저는 솔직히 좀 과잉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잉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들 만큼 좀 경쟁률이 높아져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합격률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1차 시험부터 좀 부담을 좀 느끼게 되시는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기본 과목부터 좀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구분되기도 하고 인사 전문가들로 구분되기도 하잖아요. 인사 노무 전문가 혹은 노동법 전문가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주력을 두시거나 이쪽을 주력에 두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 공부들은 사실 현업에 나가서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공부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유용한 그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노무사 시험에서 주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은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민법은 일단 사인 대 사인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법이거든요. 그죠?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그 둘이 양당사자가 대등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전개되는 법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어때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자체가 균등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우위에 사용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학설이 좀 갈리긴 하는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법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기는 해요. 아예 독자적인 법체계다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찌됐든 민법은 사인 대 사인이라면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양당사자가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로 전개되는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좀 더 학계선 주류의 견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민법의 법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서 작용하다 보니까 특별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내용들은 민법에서 그 원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노동법만으로 상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해 나갈 때 보면은 민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예 노무사들이 다시 민법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노동법의 그 전제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묶음으로 본다라면 노동법, 민법과 경영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조금 외로워 보이는 과목이 사회보험법인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법이 그래서 실무에 나가면 쓰이지 않냐?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문제는 2차 과목이랑 연결되는 과목이 없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전문가 혹은 노동법 전문가로 이제 워낙 구분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심화되는 과목으로서 이제 2차 과목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내용들은 사실은 이 과목을 가지고 2차 과목으로 만들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마땅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해서 산재법이나 이런 것들만 이쪽에 좀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로 2차 과목으로 기출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죠. 아주 옛날에 있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사실 기출되지 않죠. 최근에는. 그래서 사회보험법이 좀 외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노무사가 되고서는 다시 이걸 들었었어요. 기본 이론을 한번 다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까먹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셔도 다음 해 시험 볼 때도 까먹는데 하물며 2차 시험 그 나름 방대한 양을 공부하신 직후에 이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시겠냐고요.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누군가가 좀 흐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의지를 내는 경우도 되게 의지 있는 행동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사회보험법이 그렇게 해서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우리가 막 팔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합격하려고 하는 공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과목은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7월 강의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지금은 어쨌든 공부하실 시간이 그나마 좀 여유롭게 잡혀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막 복습도 좀 강제할 거고요.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좀 빡세게 이 시기에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좀 다시 보셨을 때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그때 다시 보는 내용 자체가 아예 새로운 내용이진 않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과목은 뒷전이 맞아요. 뒷전이 맞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저는 7월 달에 이 과목을 들으신다라면 조금 더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가물가물해질 때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와는 별개로 지금 이 시기에 하실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조금 잘 정리를 좀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또 너무 이 과목만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죠? 지금 2차 과목 동시에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연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니까 좀 이 과목에 집중하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답게 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그래서 이제 잘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죠.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오늘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기본법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는 복습 프린트이자 제가 정리한 프린트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복습을 하시든 전시춘 선생님 교재를 복습을 하시든 그건 크게 상관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똑같은 법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진도는 전시춘 선생님 걸로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법령의 흐름 그대로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은 이제 전시춘 선생님이 좀 가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흐름이나 이런 걸 조금 체계를 본인이 판단해서 좀 가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이 법체계의 흐름은 어떤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로든 복습을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앞서서 잠깐 이제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진도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작년에 드렸었는데 기출문제는 어차피 다음 시험 앞두고서는 계속 돌려보셔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기출문제부터 보시는 것보다는 지문이나 이런 데에서 핵심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좀 짚으시면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해서 사회보험법을 소개를 드리면 그 다음 장 뒤집어서 보시면 강의 계획표 보이시죠? 거기 보이시면 보시다시피 과목이 그러니까 법이 되게 많아요. 법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 오늘 하게 될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 있죠.
이렇게 있고 이 두 가지 법에서 징수에 대한 내용만 따로 뽑은 징수법이 따로 있습니다. 6개죠. 그렇게 해서 6개의 법이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을 이루는 법령들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좀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토개발 5개년, 뭐 이런 5개년 기본계획,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기본법이라고 검색하시면 각종 분야에 대한 기본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국세기본법 있죠. 그런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해당하는 온갖 세금과 관련된 법률들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기본법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책들이 통일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깔리는 공통적인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기본법들이 각 분야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5개년 기본계획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사회보장도 당연히 그래서 5개년 기본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 사회보장 전반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4가지 법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죠? 노무사들이 4대 보험 아웃소싱이나 아니면 4대 보험 중에서도 특히 고용과 산재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니까 그 분야에 특화돼서 당연히 노무사가 이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법령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동자,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어쨌든 규율하거나 혹은 그 사이에서의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노무사는. 그렇다면 이 4가지 법에서 더 중점이 되는 2가지의 그 보험은 뭐겠어요? 4대 보험 중에.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법들, 보험들 어떤 거예요? 다니시죠? 제가 너무 4대 보험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그러니까 고용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보험이 뭐예요? 네. 여기서. 그리고 이 4가지가 다 있긴 한데 그 고용과 산재 같은 경우는 근로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보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과 산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관계를 전제로 전개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특례식으로 특수고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요즘 최근에는 그런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 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용 산재 같은 경우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전개되는 법이에요. 보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2가지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더 가깝고 우리가 더 잘 익히고 있어야 되는 법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 교재에서 그 목차 바로 뒤에 그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 보이시거든요. 거기서 총 25문항에서의 기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 6문제, 간혹가다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험료 징수법, 아까 말씀드린 고용과 산재에서 아까 이 2가지 보험이 근로관계를 전제로 전개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징수 대상도 사업장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 업무를 그러니까 2개가 겹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에 관한 내용들만 따로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게 보험료 징수법인데 그 보험료 징수법에서도 5문제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2문제씩이 출제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사실 2016년까지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4문제씩 출제되는 게 거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17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시험까지도 다 1문제씩이 줄어들어서 3문제씩 기출이 되는 것이 좀 패턴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3문제가 기출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사실 사회보장 기본법 되게 이게 다예요. 지금 다른 법령에 대한 그 요약집을 못 보셔서 이게 다예요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되게 적은 거거든요.
근데 요 안에서만 세 문제가 기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가 기출됐다 그러면 되게 많이 기출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틀리면 바보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세 문제로 좀 고착화가 되고 있고 보시면 산재보험이 7년도에 그 한 문제가 더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으로 갔고 그러다가 약간 신의칙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한 문제가 또 추가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줄인 한 문제가 다른 법에서 한 문제 더 출제되는 형식으로 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고용하고 산재와 관련된 그 보험 부분, 그 파트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약 18, 17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진도를 최소한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저라면 버려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5문제까지 비중을 높여가는 상태인 거면 이제는 포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정리를 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전체 시험의 흐름이나 혹은 사회보험법의 어떤 법령의 종류들, 그 다음에 각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표를 보시면,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일단 오늘은, 사회보장 기본법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하고 산재보험법이 아무래도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을 3회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회에 걸쳐서 보험료 징수법 하고요. 그 다음 두 가지 법령을 6회, 마지막 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이 있으면 그 밑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담당 부처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든 보건복지부든 그 부처에 그 장관이 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 범위 내에 있는 각 6개의 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보기는 봐요. 근데 지금까지 근데 이걸 다 보면 진짜 많거든요. 시행규칙까지 보면 정말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소한 절차들까지도 사실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행규칙까지는 보긴 볼 건데 기본적인 두 축은 여기라는 거, 법하고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도를 쭉 시작해보죠. 3페이지 총칙 부분은요. 사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진도로서 나갈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넘어가시기 전에 그 2번 법의 목적만 보시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정희 시대 뭐 이럴 때 처음 도입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근로기준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부산이 수도인 전시 상황에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시기에 제정이 됐었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도 마찬가지로 딱히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것 같지 않은 시기에 제정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실제로 외국에서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모습 혹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막 이야기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어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들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야 제대로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던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여기 법령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프린트로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가자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보시면 기본 이념부터 보시죠.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요건을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복지사회 실현을 이바지하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하지만 이걸 좀 입체화해서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어쨌든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해서 사회보장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죠? 그것을 전제로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이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누군가가 낙오되거나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누군가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서 모두가 이 사회의 풀 내에서 그 사회의 보장 내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이다라고 기본 이념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어야 되니까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건 거고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 기본 정책들을 실현해가기 위한 기본 이념과 기본 방향들을 설정해 놓은 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페이지 제1장 총칙 그 교재 보시면 이번 법의 목적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고 모두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자기 사회 통합을 통해서 복지사회를 실현해가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의 의무가 커요. 이 법의 기본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갈 주체들의 의무가 크겠죠. 그게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명시된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국가 및 지자체는 책임을 정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국민들 같은 경우 그에 대해서 그에 반해서 누군가가 의무를 주면 그 의무에 의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2조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수립, 그 다음에 추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대해서 거기서 세워나가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보장 기본정책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나가거든요. 그거 이제 오늘 뒤에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이 이해를 좀 전제로 이 법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 총칙에서 제1절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번 법의 목적 정도는 좀 잘 살펴두실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들은 그냥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2절 사회보장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그 내용이죠. 모든 국민이 해서 블라블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기본 이념 역시도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은 더더욱이나 기출 지문들이 그러니까 그 법조항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로 옮겨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좀 끊어서 입체적으로 읽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개념 보시면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장의 분류는 사실은 법 규정에서 보시면 정의 규정 하에서 각각 병렬로서 소개되고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블라블라다, 사회보험이란 블라블라다, 공공부조란 블라블라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정의 규정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체계를 보면은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을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사회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 평생사회 안전망이란 방식을 통해서인 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정의 규정에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장의 분류를 좀 구분해서 여기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정의 규정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조항들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소득과 서비스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이것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2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그냥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업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구직급여잖아요. 그죠? 실업이 됐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구직급여고, 출산 시에 보장하는 게 출산휴가잖아요. 그죠? 양육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이제 육아휴직이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회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사회보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그 필요한 소득 서비스라 하면 뭔지 그 아래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이 이러한 개념이라면 그 종류로서 제시되고 있는 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부터 보시면 실제로 사회보험을 가리시고 그 옆에 걸 읽으셨을 때 사회보험인 걸 아셔야 돼요. 사회보장을 가리셨을 때 그 내용들이 사회보장이라는 걸 또한 아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반의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특히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 보호하는 방식을 뭘 통해서예요? 보험을 통해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조금이라고도 하고 부조라는 말 종종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공의 역할로서 혹은 공공의 의미로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공공부조라는 개념은 뭐예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즉 누군가를 더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정말 인간답지도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 안전망 내로 끌어들이는 건 공공성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공공의 의미로서 부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공부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출에서 그런 내용 나올 때 있었거든요. 취업 능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였나? 취업 능력이 없거나 취업이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는 거. 이게 공공부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공공부조는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재벌 딸이 취업이 어려운 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례로 들자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부조를 해야 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하면은 그 정의에 대한 해설과 그 정의가 어떤 개념인지를 매치시킬 수 있으세요? 그렇게 연동시켜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기초생활보장제도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보다 좀 더 혜택이 좀 더 많은 게 의료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뭐 이 범위 내에서 이해되긴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내용 보시면 그 사회서비스란 지금 공공구조랑 사회서비스를 좀 구분해 보시면 공공구조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그 저한테 상담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안내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국가에서 이거 다 책임 못 져요. 공공구조의 역할들은 국가에서 한 방에 중앙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에서 같이 책임져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막 지원 나가고 하잖아요. 뭐 생활 거동 어려우신 어르신들 가서 식사도 해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이기도 하고 공공구조의 역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구조의 역할이나 사회서비스의 역할에서는 지자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공구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자체를 한꺼번에 주체로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민간 부문이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 보면은 그런 선생님들 다 사실은 민간 부문에 있는데 공공의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대신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을 민간 부문에서 들어가고 있는 게 사회 서비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국가 지자체 플러스로 민간 부문까지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만 이제 사회 서비스는 두 가지로 뒤에서 보면 나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담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와 그다음 내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받기 위해서 누리는 사회 서비스랑 갈려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도서관 있잖아요. 지역 도서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으면 못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기본 내가 부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인 거죠. 그죠? 그걸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선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예를 드렸지만 뭐 도서관 같은 경우 아니면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는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 노인 돌봄 관련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서비스 영역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니까 보이시죠? 4번 보이실 텐데 평생사회 안전망은 키워드로 보시면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욕구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를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가 있죠. 의식주 같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애 주기에 있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기본 욕구 있잖아요. 그것과 플러스로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갑자기 뭐 산재를 당했어요.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산재를 당했을 때 혹은 실업을 당했을 때 이러한 특수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해서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해가는 전체 틀에서 평생 사회를, 그러니까 평생 동안의 특수욕구, 기본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여가 정책 이런 식의 어떤 협소한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회보장 전반을 운영케 하는 기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본 운영하는 기본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 쪽 진짜 문제에 빈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 부분을 가렸을 때에 이것이 뭘 정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까지도 좀 아실 수 있도록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절 사회보장의 책임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책임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 기본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회보장 전반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여타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아니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다 같이 지켜야 되는 혹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본법의 기준에서 이 기본법에 부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법들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기본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그 4번 방가로표만 보시면 거기에만 주체가 국가예요.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데 4번은 국가만 책임을 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또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 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시 주체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국가만 별도로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번 방가로 내용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가로 4번은 국가가 주체로 되어 있는 규정이다라는 걸 표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것이 목표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분담이에요. 책임과 역할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국가는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고 근데 각 지역별로 지금 사회적인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되고 각각의 그 지역별로 지역 차등은 어느 정도 나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쭉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할 거고 동시에 어디에 지금 어떤 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지원이 지금 필요하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건 당연히 지자체의 역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 이 말은 그 얘기를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자체한테 국가 전체의 지금 분포도를 조사해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난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복지 정책은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려워졌어. 그래서 누군가가 물에 빠졌네? 혹은
어려움에 처했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제해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먼저 예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 그러니까 어느 계층이 무너지거나 더 이상 이를테면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하위 계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혹은 이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걸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돼서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쪽 계층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입장에서 이쪽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들이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완벽히 무너지거나 이런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재원 조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별로 계속해서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랑 결과를 계속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단위로, 연 단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국가만 주체로 되어 있는 방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달라요. 근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련으로 실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경년, 2년 단위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자체가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체로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년은 2년인 거 다 아시죠? 재정 추계를 2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를 공표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등과 가정 보시면 이거는 약간 이제 기본법의 특성인데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계층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저쪽 계층이 무너졌네. 안녕 잘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계층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소비가 생기게 되는, 지출이 생기게 되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등과 가정이라는 규정은 뭐냐면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면, 예를 들면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아니 복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옛날 대가족 사회에선 필요하지 않았던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핵 단위로 찢어지면서 실제로 그런 노인들에 대한 케어 서비스나 이런 게 사회 서비스로 필요해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그 지역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공동체들이 좀 자기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라면 국가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좀 덜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죠?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 제도 시행될 때에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 책임 가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책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용 보시면 사실 이 책임이라 말하기 좀 뻘쭘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죠? 좋은 의미인 거죠. 그렇다고 뭐 자립자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막 잡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취지는 가정들아 공동체야 자기 역할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님들도 좀 자기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가도 국가 역할 잘 할 테니까 뭐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그 방가로 2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말이 좋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나 이제 가정이나 이런 지역사회나 이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좀 추동하고 있는 규정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가로 3번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해서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 정도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역할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외국인의 적용 보시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요점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복습하실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기출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풀어오시면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근데 전반 풀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따로 나눠드리는 문제로 그걸로 풀이를 넘어갈 테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개별로 풀어오시면 그거에 대한 풀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10분만 쉬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